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통치의 끝은 어딜까요? 내각 부총리 김용진이 공개 처형되는가 하면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통전부장은 혁명화 조치를 받은 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달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 불량이 발단이 돼서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세 불량이라는 게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갈 정도로 불경죄에 해당되는 건지 왜 이런 이유로 계속 처벌을 하는 걸까요? 예, 김용진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상 김일성 종합대학교 부총장까지 하고 또 교육부 장관, 우리말로 하면 교육부 장관, 교육상을 9년 동안이나 하고 2012년도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상이죠. 그러니까 장관 겸 뭐 내각 부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세 불량을 이제 내걸어 가지고 이걸 이 사람을 지금 그냥 숙청한 것도 아니고 처형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그 관련되는 뉴스들을 보면 사실상 박수 건성건성하게 쳤다고 해서 처형하고 그랬죠. 짝다리 짚었다고 처형하고 졸았다고 처형하고 이걸 이제 통틀어서 그냥 자세 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21세기에 한반도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32살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김용진 같은 사람도 6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나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성건성 박수를 치거나 또는 짝다리를 짚거나 또는 졸거나 그런 것들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군주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포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자세가 불량하다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죽이는데요. 게다가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분노 조절 장애증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니까 이런저런 죄목을 세워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형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김정일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요. 하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개별적인 간부들 중심으로 이제 그 소위 먹이 사슬화가 돼가지고 그 간부 밑에 숨어야 뒤에 있어야지 먹고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세력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개인 우상화를 없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개인 우상화가 아니고 개별적인 간부에 대한 개인 우상화를 얘기했는데 이 김용진 씨가 이제 좀 약간 좀 오랫동안 교육계에 이제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요즘에 이제 여명거리 건설을 하면서 각 기관별로 막 돈을 내려먹이고 있는데 사실 내각이 제일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북한의 그 공식 기관은 내각이기 때문에 내각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김정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김용진이 뒤에서 내각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이 아마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 이제 뭐 건성건성 박수 친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이 흐트러지는 것은 그 사람을 처형하기 하는 명분일 뿐이지 실제 이 사람이 처형당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러한 이제 내부의 권력 구조 뭐 어떤 그 혼란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불량은 표면적 이유일 수 있고 명분일 수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그러니까 과거에요. 그 현영철 씨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정말 졸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북한의 간부들은 한 70대 정도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김정은 앞에 나가게 되면 좀 팔팔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오리오리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약간의 마약을 조금씩 하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조금 하게 되면 한 1시간, 2시간 동안 좀 이렇게 좀 팔팔해지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관례가 돼 있는데 그 김정은이를 모신 이제 그 대회장에서 그 현유철 씨가 마약을 조금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과하게 해가지고 그 5천 명의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2시간 내내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그거 지켜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처형시켰는데 이 사람은 단순하게 마약 행위 때문에 처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간부들의 처형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네.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별의별 소식까지 다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핵심 엘리트라도 눈에 거슬리면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이번에 보면 6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 할 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한 5초 동안 잠시 조는 건 우리 봤잖아요. 네. 다. 그 자기는 5초 동안 졸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졸았다고 해서 그걸 처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회의하면 자세도 좀 움직이고 뭐 핸드폰 가판 보면 얼른 한 분 내서 보기도 하고 애국가 부를 때 빼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꼼짝 안 하고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인들은 안 졸리겠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도 졸면서 그걸 졸았다고 해서 죽인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또 하나 비춰보면 김정은의 처형은 거의 대부분 뭐 군이나 당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각 인사까지 처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처형 범위가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그 화폐 개혁의 실패를 물어가지고 노동당 재정기획부장 박남기 씨를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현영철 씨를 포함해서 많은 간부들을 처형을 했는데 내각은 원래 이제 힘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뭐 처형할 건덕지가 사실 없었는데 아마 이제 김영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을 책임지면서 이 교육 분야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을 했는데 이 교육계라는 것은 각 계의 어떤 인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맥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세력화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정파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제 처형을 시켰는데. 일단은 이제 내각에서 처형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김정은의 공개 처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 포격, 그리고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까지 대남 도발 배후로 지목됐던 김영철 통전부장이 혁명화 교육을 받고 최근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혁명화 교육을 받게 된 걸까요? 김영철 경찰총국장이죠. 경찰총국장인데 사실상 뭐 2009년도에 사실상 그 인민무력부 산하했던 정찰국하고 그다음에 당 산하했던 35호실 뭐 작전부 이거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찰총국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도 이 사람이 정찰총국장으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연평도 무슨 목함지뢰 하여간 대남 도발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지금 이 사람이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상 엄청나게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노동당 7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에서 가질 수 있는 직책은 다 가졌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뭐 대남 총 책임을 지는 옛날 말로 하면 대남 비서지만 어찌됐든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했죠. 통전부장도 하죠. 정찰총국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죠.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이죠. 사실상 당정군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직책 지금 다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통전부장으로서 또는 이제 다른 직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권력에 대해서 자신이 더 다른 이제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가지고 온다든지 또 이제 목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압적인 태도 또는 권한의 남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너도 그럼 한번 내려갔다 와. 그래서 내려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시간에 잠시 갔다 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요. 그 작년 8월 달에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목함지뢰 사건은 이제 그 경찰청국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작으로 하려면 좀 뽀대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엉망스럽게 했고 또 이제 김정은이가 지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김정은의 지시치고는 너무 이제 추잡한 이제 그런 테러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김영철의 실패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영철이 살아남은 것은 이 김영철이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뒷백을 믿고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임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그 정찰청국에서 통전부로 옮겨오면서 원래 이제 정찰청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군 정찰국과 이제 그 과거의 대연락부 35호실 다 포함해서 거대한 부서를 만들었는데 통전부로 이 사람이 옮겨오면서 다시 또 그거 인력을 또 떼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찰청국의 그 어떤 고유의 업무나 또 이제 인력을 이제 빼내다 보니까 이 기관 대 기관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영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권력을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 통전부의 어떤 그 권한을 좀 확대시키고 뭔가 일을 좀 많이 해보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김영철이 너무 권력을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런 아마 이제 당의 어떤 그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네. 아마 이제 한 달가량 이제 혁명화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이라는 제목으로 혁명화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는 김영철이라는 이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서 김정은을 몰아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인물이 정말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차 당대회 하기 전에 5월 7일 이전이죠. 아마 여기 연합뉴스에 와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굉장히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북한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혁명화 교육을 갔다가 와가지고 다른 직책들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당 정치국 위원도 하고 있죠. 당 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 위원도 되죠. 이 사람이 당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직책이 있는데 이런 직책들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또 혁명화 사업도 갔다 오고 혁명화 거기 교육 대상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두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김영철이하고 김은호 국가안전보위부 부장하고 두 사람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네, 김정은의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김영철도 그렇고 앞서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도 이 혁명화 교육을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혁명화 교육을 받으면 어떤 내용을 주입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혁명화라는 게 다양한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센 혁명화가 뭐냐면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혁명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내에 혁명화 구역에 가는 사람들은 좀 센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3년형을 받고 아예 그냥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아주 크게 굴리는 이제 케이스가 되고 보통 이제 최룡해 씨가 했던 것들 이제 그런 혁명가들은 농촌이나 산골 지역에 이제 한 3개월쯤 보내놓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고위 간부들은 이제 다시 불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방 간부들이 다 이렇게 잘 봐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예 그냥 내쳐먹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혁명이라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냐 아니면 일반 그 시골로 가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산에 가서 벌목을 한다든지 네. 또 농장에 가서 또 농장일을 한다든지 또 탄광에 가서 탄광일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직종을 배치를 받으면 그 해당 직업에 이제 배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로 이제 혁명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김영철도 최룡해처럼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충성심을 보인다고 어떤 도발을 감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사변적 조치를 사변적 뭐 조치 하니 안 하니 얘기하죠.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사변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젊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해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지금은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6.25 동란, 6.25 사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버금가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쏘면서 이게 아주 사변적인 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월 28일 날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북한 외무성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사변적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의 사변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국제적인 도발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이제 핵탄두에 대한 실험과 핵 운반 수단에 대한 계속적인 그 실험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변적인 조치들일 거고요. 네. 김영철이는 이 분야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남 도발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남 도발이라는 것이 국지 도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테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국지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DMZ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목함질의 도발도 있는 거고, 하늘에서는 무인기 도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다에서는 이제 서해상의 NLL 도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러리즘이 이제 우리 한국민을 대상으로 있을 수 있고,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의 지시하에 지금 체포조를 지금 조중 국경선에 뭐 보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은 이미 지금 북한에서 체포조들이 100명이 들어왔니 200명이 들어왔니 이런 소문들이 흉흉하게 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 입장에서는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총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방편으로서 뭔가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지금 그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조중 국경선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또는 탈북자에 대한 납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로 갖은 도발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지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